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황철룡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황철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피부나 이런 쪽에 대한 피부나 아니면 아토피 이런 질환에 대해서 특별 라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궁금한 것들 오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내용이 좋았죠, 여러분. 지난번에 너무 내용 좋았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안 바빠요? 아, 바쁜가요? 피지낭종, 지방종 이런 피부에 생기는 작은 뾰루지 같은 종양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죠? 흔하죠? 네, 어떤 굉장히 종류들이 있을까요? 흔하고. 우리가 만져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요. 그 이제 피지낭종, 그렇죠. 아까 지방종, 네. 그 뭐 뾰루지 그리고 같이 나는 건 뭐 또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사람에서는 비립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개 고양이에서는 사실 비립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네. 뭐 피지유래냐, 왜냐하면 피지샘 자체의 분포가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뭐 비립종이냐 피지샘종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부분이 개 고양이에서는 피지낭종. 피지낭종으로 네. 비립종으로 구분 네. 따로 안 하는 거고 네. 피지낭종으로 네. 구분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종양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거는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가면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 악성이면 암이고, 암이고요. 네,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면 그냥 뭐 혹 사마귀? 이러는데 사실 고양이한테서 가장 많은 그 만져지는 것 중에 종양은 겉에 만져지는 것 중에는요? 기저세포 종양, 베이젤셀 튜머라고 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오늘 질문에 굉장히 많은 게 비만세포가 비만세포 있는데 종이죠. 네. 좀 뒤쪽에 가서 비만세포는 좀 자세히 한번 우리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 자꾸 떼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두셔도 돼요. 네. 고양이는 자꾸 인지하잖아요. 자기 그렇죠. 내 몸에 이게 뭐 왜 이상하게 자꾸 생겼어? 만지게 되지. 뭐 빨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2차적으로 찾게 염증이 되는데 생기니까요.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많이 생긴다고 크게 걱정할 문제는 가볍게 아니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 뭐 사실은 그렇죠. 크게 되거나 하면 뭐 떼내는데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게 비듬을 안 생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책 한 권 분량의 질문인데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사실 뭐 비듬은 비듬인데 비듬 하면 그냥 간단할 것 같죠. 사실은 피부과에서 영영해서 비듬으로만 강의를 한번 해달라 하면 저는 한 4시간 할 수 있어요. 뭐 그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반드시 달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 비듬 밑에 지금 현 상태가 어떻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비듬 밑에 피부 상태를 봐라. 피부 상태를. 네. 그래서 그냥 비듬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그 밑에 우선 붉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붉으면 염증에 의해서 수반되는 비듬이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두피 건강하신데 비듬이 조금 정상적인 분보다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진짜 두피가 병원에 가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단순히 나쁘신 분, 주변이 건조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생길 수 있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원 염증 원인으로 생기는 비듬이라면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비듬이 좀 많다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병적인 상태에서 유발된 비듬인지 또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비듬인지를 최소한 첫 번째는 한번 평가를 갖다 받으실 걸 권장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피부나 헤어용 사료를 먹이는 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피부 보습 제품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조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데 네네. 원인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마 3마리 고양이가 이렇다고 하면 뭔가 조금 뭐 집에 습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사료 아니면 때문에도 그중에- 비듬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음식물 특별한 때문은 경우 아니다. 아니면 그 아이가 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고 하면 비듬이 뭐 사료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 피부 보습제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강아지들은 좀 무디다고 했는데 뭐 뿌려놓으면 그렇죠. 조금 핥다가 그냥 마는데 고양이는 계속 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습제 그다음에 조심했어야겠네요. 뭐 빗질 자주 해주는 거, 이거는 또 그 빛
이 재질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자극이 있어요. 너무 심하면 자극이 심하면 자극만 안 심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왜냐면 털이 뭉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빗질해주는 건 나쁘진 네. 않을 것 같은데 고무 팁 달린 슬리커 정도 쓰시면 무난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그때 뭐 고무 팁 달린 걸로. 강아지 쓰는 세빗이라든지 이런 건 잘못 쓰시면 아니면 실리콘 브러쉬 네, 쓴다든가. 네.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드러운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피부 질환이 오고 이랬을 때 걔하고 약간 치료의 방향이 좀 다른 게 걔는 우리가 뭐 엘리자베스 칼라 씌우고 털 다 밀어버리고. 네, 털 다 밀어버리고 연고 적용하라고 하는데 네. 고양이는 일단 엘리자베스 칼라를 한번 쓰게 되면 벗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걔는 이러잖아요.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놓고 벗기면 와 벗었어 신난다 하고 막 신나게 노는데 고양이는 엘리자베스를 칼라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나 이거 벗으면 핥을 거야. 나 이거 벗으면 죽여버리게 핥을 거야. 지금까지 못 핥았던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울 건가 말 건가를 또 고민을 어떻게든 해야죠. 안 씌우려고 최대한 치료 방향을 노력을 안 해야죠. 씌우는 걸로 잡아요. 예, 대부분 잡아야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씌우면은 거고. 너무 많은 네. 것들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거, 식욕이 받고. 떨어지는 네. 거, 다른 거야 얘를 못 알아보는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엮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엘리자베스 칼라 없이 치료를 하는 쪽으로 프로토콜을 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피부에 그래서 어려워요 고양이가 사실은. 험한 경우 있잖아요. 다 나았는데 네. 엘리베이스 칼라 벗기자마자 다시 핥아가지고. 1시간 만에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오는 애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비만 세포종의 경우는 악성인 암인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비만 세포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이런 세포종 정말 많죠. 어렵죠, 거기다가. 네, 어렵고 하는데. 근데 의외로 또 흔해요 이게. 네, 이게 그 논문상으로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기저세포 종 다음으로 많은 피부 종양이에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보통 겉보기엔 어떻게 보이나요? 비만 세포종.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가장 흔한 형태가 붉은 반점 붉은 반점. 그리고 돋아나는 돋아나는 반점. 근데 네. 매끈한 게 있나요? 아니면 울퉁불퉁한가요? 매끈하죠. 매끈하게 대부분. 올라가고 근데 울퉁불퉁한 것도 있어요. 사마귀처럼. 사마귀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비만 세포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그 형태가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죠 모양별로. 이 비만 세포종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나면 저는 이제 피부를 전공하니까 뭐라도 몸에 나면 항상 악성일 종양일 가능성을 두고 이제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비만 세포예요. 그래서 생긴 걸로 이게 비만 세포다 비만 세포암이 아니다는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몇 년 전까지는 비만 세포 있으면 그냥 떼내고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는 마시고 팔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20% 확률로 악성일 수도 있는 거니까. 혈액 검사 하시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서 이게 악성이면 어디에 많이 가냐면 폐보다는 비장. 비장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부 초음파를 갖다 반드시 해서 비장에 이제 결절이 같이 있는 건지 또는 간단하게 하면 그 비만 세포만 검사할 게 아니라 비만 세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임파절까지 검사를 해서 임파절에서도 비만 세포가 관찰되면 악성일 확률이 그럼 높아요. 비만 세포종에 대해서 세친 검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드시 해야죠. 네. 근데 어차피 악성 네.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세친 검사에 악성 구분 안 되지만 이게 비만 세포다라는 거는 그 정도까지만 네, 비만 네. 세포종이다 아니다만 보는 거지 악성이라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전혀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아지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막 인터넷 보시고 와가지고 개의 비만 세포종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는 반대예요. 99%가 악성이에요. 악성이죠. 배태는요. 네. 그래서 뭐 나오는 순간 굉장히 우울해지죠. 보호자분들이. 근데 우리는 고양이들은 나오는 순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잘못된 확률은 10%였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20%로 근데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 네. 근데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도 한 10%, 제 정도. 경험상으로는 한 10% 정도. 강아지는 비만 세포종일 때 99%가 악성, 네, 암이지만 악성이다. 고양이는 네. 비만 세포종일 때 그렇죠. 10% 정도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악성이다. 그렇죠. 이 정도로 결론을 네. 내면 되겠네요. 네. 개는 비만 세포종이 있을 때 가려워하지 않아요. 많이. 그죠? 근데 고양이는 비만 세포가 살짝.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케어가 안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만 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커지죠. 우리가 알러지 반응 나타내는 히스타민 물질이 방출되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안 돼요. 비만 세포종하고 알러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이유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음식물 알러지에서 비만 세포종이 생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고요. 않고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비만세포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만세포 종이죠. 비만세포가 종양화된 게 비만세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알러지하고 비만세포암이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비만세포종이 잘 생기는 체질인 건지 전혀 아니죠. 원인은 없는 거죠. 원인 그러면? 없고 체질과 관련 없고 유전적인 소인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네. 네. 비만세포종은 유전적인 네. 소인이 없는 네. 거군요. 지금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병리학자들이 이거를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군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문이 나와요.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숙한 놈, 아, 이러군요. 예, 여기까지를 우리 악성으로 보자. 보자. 여기까지를 우리 양성으로 네. 보자. 이게 정립이 안 된 거군요, 그래서 지금요. 예전에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 이제. 3, 4는 우리가 좀 악성으로 예, 보자.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아. 성숙한 놈, 비성숙한 놈.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쵸. 나중에- 그래서 무슨 뭐 유사 분열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5점 이상이면 악성으로 보고 뭐 경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게 그군요. 세포 모양을 보고 네. 이런 세포가 많았던 애들이 나중에 다른 데도 그렇죠. 번지더라. 그러면은 번지더라. 이건 우리 악성으로 네, 구분하자는데 네, 네. 이게 자꾸 규격이 안 돼 있는 규격이 거군요. 안 되고 저는 음. 그래 혼란스러워요. 결과적으로 확인이 네. 안 되는 거네, 악성인지 양성인지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비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아하 이게 악성이었구나. 그때 그게 악성이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적 해야 관찰하는 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은 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수술을 수술- 할 수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라. 이게 가장 맞는 방법. 악성인 장세 구분하지 말고 일단은. 예. 아토켈이라는 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아포켈이라는 약은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현대 수의학이 낳은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다. 그죠. 가바펜틴과 더불어 저는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오히려 뭐 이 약을 개발한 회사가 우리가 흔히 요즘 화이자죠?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좋아졌어요. 화이자를 네. 일반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화이자 동물약품 지금 뭐 조에티스라고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화이자에서 오랜 연구를 거쳐서 그 개발한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히트를 친 약이고 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양이한테 허가된 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우리 피부학을 하는 전공자들도 고양이가 반응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곧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FDA 승인도 고양이에서 사용 승인도 곧 날 걸로 사실은 그랬는데 실험은 고양이도 같이 했고 그렇죠. 허가가 준 고양이가 그렇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고양이가 허가 좀 중인 늦을 거죠. 뿐이지 네. 이미 다 뭐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고양이에서도 잘 듣는 약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네. 아포켈을 걱정하는 게 이게 스테로이드 유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래 먹이면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는데 거기서 그럼 안전한 약인가요, 이 약은요? 학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른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포켈을 제조하는 화이자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막 우기고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안전하다 괜찮다고 네. 우기고 있어요. 평생 먹어도 된다 우기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개 고양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약을 10년 정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년 됐죠, 네, 얼추. 예. 네. 그래서 이제 곧 보고서가 나올 텐데 지금 국내에도 지금 나온 지가 7년, 5년 됐고 됐겠네요. 제가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1년에 600케이스 이상 제가 아포켈을 사용하고 네. 계시죠? 아니 더 사용하는데 아, 네. 600케이스를 표본화해가지고 5개 병원을 합동으로 해서 이거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은 부작용이 나타난 게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오.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네. 웬만한 항생제 이런 것도 훨씬 안전한 약이네요. 훨씬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판되기 전에 이 그 독성 평가라든지 부작용 평가 한 것도 보면 플라시보로 준 군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포켈인 줄 인지 알고 아닌지를 있는 갖다 거. 모르고 준 군하고 부작용이 비슷해요. 주인분이 느끼는 어차피 주인분이 강아지는 느끼는 플라시보 게. 모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2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근데 강아지 수명이 어차피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정리하면은 아포켈은 고양이 터가 안 났지만 고양이 또 사용해도 되고요. 듣는다. 실제로 5년간 600케이스 이상을 추적 관찰한 결과 거의 네. 부작용은 거의 없는 부작용 없다. 안전한 약에 들어가고 계속 먹어도 문제가 없고. 네. 그런데 뭐 이걸 20년 뭐 어차피 20년 20년은 못 먹는 살고. 고양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게 중요하게 그 부작용이 없는 이유일 수도 해요. 사람은 알러지가 그죠? 생기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겨가지고 60년 60년 이상 추적 먹어야 관찰하죠. 되는데
뭐 그러기 전에 사망하니까 그죠? 아마 부작용이 나타나기 어차피 전에 부작용이 죽어서 생기는 건 상관없잖아요. 네. 죽기 전에 생기는 게 네. 문제지. 근데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낭충증이라든지 외부 기생충증을 좀 가지고 있는 감별을 환자는 해야죠. 이게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고양이는 모낭충증이 잘 없는데 없으니까요. 개는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개에서는 방광염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고양이는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 예. 어쨌든 아포켈은 고양이에서도 안전한 약이고 장기간 써도 괜찮다. 그렇죠. 턱드름 때문에 질문하시는 이번에 몇 번 있어요. 지난번에 놔두라 그랬는데 전두번에 놔두라 했는데 구분할 필요는 있고요. 네. 병원에 가야 되는 화농성 턱드름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럼요? 빨갛게 여드름처럼 올라오고 우리 여드름 얘기해가지고 그죠. 답변도 뭐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빨갛게 부풀고 피나고 피나고 터지고 터지고. 이러면 이제 병원 가셔야 되고 긁을 정도 상태에서 상처 날 그렇죠. 정도면 병원에 네. 가야 돼. 화농성이니까 치료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그래서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놔두라 하는 거는 그런 화농성 여드름을 놔두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아니에요. 일반적인 뭐 죽은 깨처럼 좀 나고 뭐 긁어도 뭐 살짝 긁고 뭐 줄까짐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도 없을 정도로 신경 쓰는 그런 그런 애들은 거면 뭐 소독해줄 필요도 없고요. 전혀 뭐잖아요. 그냥 냅두고 네. 그대로 네. 살게 두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건들면 그런 애들은 더 더 심해지죠. 심해지니까. 네. 놔두랍니다. 놔두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분께서 놔두랍니다. 거기. 아, 제발 좀 놔두라는 거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날도 정말 놔둬야 되냐고 질문 많이 왔죠? 네, 그냥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양이 군염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들은 건 있으신가요, 대학에서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분야잖아요. 도전하는 분야죠. 모든 아직은요. 뭐 효과가 연구자들이 특별히 없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를 아마 뭐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이거 탁교양이나 치료 방법을 그렇죠. 개발하면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거 유산균하고 네. 영양제를 좀 인터넷에서 막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곧 조심스러워서 네. 한번 물어본 건데 이게 정말 네.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을 텐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은 한데 극히 일부지 않을까. 이게 구내염이 왜 어려운가 하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면역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단지 그냥 면역 조절제로 지금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원인을 일으키는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 유산균 보조제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 유산균 하나하나가 다 특허잖아요. 그죠. 엄청난 특허죠.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유산균들은 큰 회사가 라이선스를 뭐 갖고 뒷봉사도 있고 갖고 있고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 중에 뭐 그렇죠. 진짜 막 큰 회사들이 대부분 그래서 갖고 있죠. 평생 유산균을 연구하시는 학자 중에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유산균 하나 라이선스 갖는 거.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그게 거죠. 아마 새로운 별 이름 갖는 것보다 그렇죠. 어렵다 그러더라고. 별에 그렇죠. 자기 이름 붙이는 것도 네. 어렵다 그러더라고. 새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게 그러면 라이선스가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질환에 효과가 있고 이게 좀 쉽게 이용이 되고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100년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100년 걸리니까 그게 100년 걸린대요. 이게 네. 뭐 그러면 사람에서 유명한 유산균 갖고 와서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효과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효과 있는 유산균들은 대부분 라이스 갖고요. 의외로 그렇죠. 저렴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먹이는 많은 유산균들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유산균들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뭐 되게 유명한 이름 같아 보여도 이씨 김씨 박씨라는 의미지 실제로 이씨 중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 그런 종 유산균이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유산균들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용을 갖다 써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대부분 모르는 없죠. 거죠. 네. 네.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실은요. 거죠. 모르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 그릭 그냥 요거트. 그릭 요거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그릭 요거트 추천하시나요? 왜냐면 마- 지난번에 그릭 네. 요거트 먹인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답글을 봤는데 제가 먹는 거랑 같은 거를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그거 어디 말해도 네, 되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보다. 마켓컬리에서 네. 예, 요즘 오. 이라고 하는 요즘 그릭 요거트 그릭 요즘이요? 요거트 이름이 그게 요즘. 이제 강아지 고양이한테 먹었을 때 애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서 음. 이건 뭐 그 댁에 있는 고양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애들마다 뭐 다르니까. 수없이 많은 그릭 요거트 중에 그게 가장 저한테 맞고 강아지 고양이 교수님 말고 교수님 네. 말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논조잖아요. 네. 뭐 좋은 거를 갖다 일부러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장 보러 가실 때 이걸 죽기 전에 우리 집 아이도 이 원재료를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럼 같이 사가지고 내가 먹을 때 아이한테도 같이 주는 그러면은 거. 그 보라색 마켓 네. 마켓컬리의 네. 요즘이라는 그릭 네. 요거트는 네. 강아지 고양이한테 크게 탈을 안 일으키고 네. 나쁘지 않았다. 네. 물론 왜냐면- 애들마다 차이는 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검증했으니까 우리 집 개 고양이. 왜냐면 네. 내 고양이 강아지 괜찮다고 다른 사람 그렇죠. 강아지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장내 세균총은 다 다르거든요. 고양이마다 다르고
강아지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병통치 어떤 유산균은 없는 거죠. 애들마다 그렇죠. 특징이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았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선택하실 때 뭐 상표보다는 그릭 요거트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유산균과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가 있고 네. 그게 첨가제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뭐 이게 너무 꾸덕꾸덕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연화제 같은 거 쓰는 유화제 것도 있고 들어있고. 제일 심한 게 이제 설탕. 설탕. 네. 저는 그래서 설탕 이제- 들어간 것만 먹는 사람이라. 절대 그런 거. 아우 텁텁해서 못 네. 먹겠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걸 드실 수 있어야 더 아우 건강해진다. 달아야 먹지. 꿀과 함께 드시라. 꿀도 좀 안 좋아했어요. 애들 입맛이라 제가 완전 애들이라. 아, 저 설탕도 하얀 거밖에 안 좋아해서. 이건 저랑 안 맞네요. 자, 알다시피 자, 애들 입맛이라. 호상구성 유가종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호상구승 유가종은 우선 고양이에서 네. 흔한가요? 굉장히 흔하죠. 굉장히 흔한 호상구성 네. 유가종. 자,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알러지. 알러지. 여기서 결론이 다 나와죠. 네. 호상구성 유가종은 알러지와 상관이 밀접하게 밀접하고. 있다. 알러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알러지 질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 개한테서는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적은데 네. 고양이는 제가 그래서 고양이는 외계인. 아, 네. 개와 비교하면 저도 그렇게 외계인. 생각해요. 너무 달라요. 왜냐면 뭔가 너무 다르니까. 달라요. 그래서 호상구성 유가종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충. 왜냐면 우리가 판단하기 네. 호상구성 유가종 아닌가 이러고 네. 주인분들이 알 수 있게 네, 네. 얻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형적인 근데 게. 나타나는 부위가 얼굴, 네. 그 다음에 뒷다리, 뒷다리, 뒤쪽, 뒤쪽. 그 다음에 뭐 호상구성 유가종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돌런트 얼스라고 해가지고 입 입안에 천장에 개양이 네. 생기는 거. 네. 이것도 호상구성 유가종. 녹듯이 이렇게 쏙 생기죠. 네네네네. 그것도 알러지. 네. 네. 그래서 알러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 질문이 특정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데 맞죠? 그쵸, 음식물 알러지니까. 알러지의 증상이니까. 네. 고양이에서 음식물 알러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럼요? 전체 알러지 중에서 50% 엄청나네요. 정도. 네. 결국은 그리고 대부분 음식 때문에 생기는 이게 거네요. 지금 이것도 이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에이리언이라고 했는데 외계인이라고 했는데 걔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표본 동물은 개니까 개에서 그렇죠. 연구가 있고 그 연구된 거를 자꾸 고양이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분류가 좀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다른가요? 개보다는 훨씬 많은 빈도의 고양이들이 알러지 포션 중에서 음식과 관련이 있는 50%나 경우가 무려. 많고. 강아지는 되게 비율이 네. 낮은데 음식물 그 비율 다음에 음식물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신 영향도 개보다는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는 오히려 조금 쉬워요. 뭐 IgE의 뭐 어떤 그쵸? 수치를 네. 갖다 보면 어떤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있고 이게 대충 나오는데 100% 그런 건 아닌데 고양이는 아예 안 나와. 그래서 고양이 알러지 네. 검사가 의미 없다고 거의 생각하는. 의미가 없지만 그죠? 저는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왜 해야 되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피 뽑아서 고양이 알러지 검사를 하는 병원들도 네. 해주는 네. 단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증상이 일단은. 명확하면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거는 양성일 확률이 높거든요. 음. 근데 아까 이 환자도 알러지 검사에서 알러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이런 경우면 약간 이제 뭐 돈 쓴 게 아까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리상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알러지가 없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쵸. 검사 모르는 패널에서 거죠. 네,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알러지 검사 중에 왜 피를 뽑아서 보내면은 네. 뭐 뭐의 알러지, 뭐의 알러지, 네, 뭐의 네, 알러지 뭐 이런 네. 쭉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정확한가요? 아니요. 두 번째로 거의 대부분 알러지가 뜨긴 떠요. 그러면요. 네. 그럼 네.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인가요, 이 값이? 임상과 같이 결부시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 검사를 하면 대충 경향성을 알 수 있어요. 영어로 tendency. 잠시만요. 네. 일단은 알러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십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귀를 되게 쫑긋 세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네. 중에 석학이라고 자꾸 띄워주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알러지 분야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음,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최고 네. 권위자십니다. 네. 그렇죠. 네. 저보다 뭐 그렇죠. 동물 하는 알러지 사람이 분야에서 없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제가 맞으시죠?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죠. 맞습니다. 최고 네.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그룹시켜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음식물 쪽인가 환경원성인가. 환경원성인가? 그래서 그 정도 그룹핑이 네, 가능하다 그룹핑이 우선은. 가능하고 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집중해서 관리를 갖다 해줘야 될 환자인가
둘 다를 집중해서 관리할 환자인가.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닭고기 양성 나오고 그렇죠. 소고기 음성 나오고 그건 하나도 믿지 마시고. 네. 지금 이해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질문에 요즘 그거였어요. 네. 아, 닭고기 알러지 나고 밀 알러지 나고 네. 플레이버 알러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네.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없지만 음식물 쪽이냐 네. 아니면 환경 쪽이냐 뭐 아니면 진흙- 둘 다냐. 둘 다냐. 아니, 네. 그룹핑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진 결과 전체를 네. 숲을 보는 네. 쪽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는 건 지금 의미가 없다. 증상이 있는데 네. 이 알레르기 검사에서 막 한 20가지가 양성이 떠요. 이 아이는 확실하게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그쵸. 그 정도면 그 뭐 알러지 체질로 네. 가야 되죠. 제로가 나오면 그럼 알레르기가 아니다. 그렇게는 절대 얘기 못하죠. 알레르기 지금 증상이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알레르기인데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검사의 원리상 안 나오니까 알레르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아쉽게도 우리가 이 검사에서 뭐가 알레르기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 다 됐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이렇게 1시간에 또 가서 제가 금방 가요. 1시간 네. 넘어 1시간 10분 됐죠, 정확히는요, 지금요. 항상 우기는 거 우리 좀 더 하자. 아우, 저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드시대요? 네. 저는 그렇게 체력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전번과 같이 드라마 보실 시간인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생분들도 이걸 보고 계세요? 지금 카톡 카톡으로 막 교수님 나오셨다고 막 카톡 수준에 올리는 거 봤는데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죠. 아니 뭐 공부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다 하시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네. 120개 라이브 상담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